안녕하세요. 저는 42년간 응급의학과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한 의사 이광수입니다. 올해로 69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79세 김철수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보호자분들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세히 문진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할아버지에게는 분명한 신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급격한 식욕 저하,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는 증상,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들이 말이죠.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김철수 할아버지와 더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42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이 끝나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평소 건강하시던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를 해보신 적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분과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신호들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데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지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계신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의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신호, 급격한 식욕 감소와 체중 저하. 42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목격한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급격한 식욕 감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이 들어서 입맛이 없어진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76세 박영호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씨는 평생 식성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매일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간식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밥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고 하시며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단순한 위장장애로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망 전 1-3개월 사이에 우리 몸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신진대사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30-40% 정도 대사 속도가 느려지죠. 둘째, 소화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집니다. 박영호 씨의 경우 이런 상태가 3주간 지속되면서 체중이 한 달 만에 8kg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악성 종양성 체중 감소라고 부르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몸의 기관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평소 식욕이 정상이던 분이 2주 이상 식사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한 달 동안 원래 체중의 10% 이상 감소한다면 이는 반드시 전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족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조금이라도 드세요라며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하는 것입니다. 박영호 씨의 경우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계속 음식을 권했지만 환자분에게는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 시원한 물이나 좋아하시던 과일 몇 조각 정도만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양 공급보다는 환자분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수면 패턴의 극적인 변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신호는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임상 징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83세 최덕만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덕만 씨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주무시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루 20시간 이상을 잠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계속 졸려하시고 식사 시간에 깨워도 몇 분 후면 다시 잠들어 버리셨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잠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는 중요한 신경학적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사망 전 몇 주에서 몇 개월 사이에 우리 뇌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뇌간의 각성 중추가 약화됩니다. 이 부위는 우리의 의식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 부위인데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둘째, 뇌의 산소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정상적인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 소비량의 약 20%를 사용하는데 이 시기에는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수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셋째,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각성을 담당하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감소하고 반대로 수면을 유도하는 GABA와 아데노신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최덕만 씨의 경우 처음에는 낮잠이 길어지더니 점차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호명에 대한 반응이 점차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도 깨지 않거나 깨어나도 의식이 흐릿한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의식 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평소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가지셨던 분이 갑자기 하루 18시간 이상 잠을 자시거나 호명에 대한 반응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이는 신경학적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리하게 깨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깨어 계실 때 곁에 있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거나 좋아하시던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 체온 조절 장애와 말초 순환 저하. 세 번째 신호는 체온 조절 장애와 말초 순환 저하입니다. 이는 임상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징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순자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여름 기온이 32도를 넘나드는 날씨였는데도 김순자 씨는 계속 춥다를 반복하시며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손과 발이 얼음처럼 차가웠는데 체온계로 측정한 중심 체온은 36.8도로 정상 범위였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몸의 순환계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 장기들에만 혈액 공급을 집중하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심장은 제한된 혈액을 뇌, 심장, 폐, 신장 같은 핵심 장기에 우선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손, 발, 피부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량은 현저히 감소하게 되죠. 이 때문에 말초 부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김순자 씨의 경우 손목에서 체온을 측정하면 32-33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상인의 말초 체온이 35-36도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였죠. 또한 손톱과 발톱이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말초 조직의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징후는 피부색의 변화입니다. 피부에 불규칙한 보라색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릎과 팔꿈치 주변에서 먼저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평소 더위를 많이 타시던 김순자 씨가 한여름에도 춥다고 하시며 전기장판을 틀어달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시상하부의 온도 감지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의 의학적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체온을 높이려 하지 마시고 환자분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온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찜질이나 전기장판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수건이나 가벼운 담요 정도가 적절합니다. 네 번째 신호, 의식 상태와 인지 능력의 변화. 네 번째 신호는 의식 상태와 인지 능력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는 가족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신경정신과적 증상 중 하나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81세 이기홍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홍 씨는 평소 정정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신문을 읽으시고 손자들과 장기도 두시는 명석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나를 부르신다며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찾으시거나 집에 가야 한다며 이미 집에 계신데도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셨죠. 또한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분을 알아보지 못하시거나 손자를 아들로 착각하시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여러 뇌 영역의 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 부위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해마 마이너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최근 기억부터 차례로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어린 시절의 오래된 기억은 상대적으로 오래 보존됩니다. 둘째, 전두엽 마이너스 판단력과 현실 인식을 담당합니다. 이 부위가 영향을 받으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측두엽 마이너스 언어 이해와 인물 인식을 담당합니다. 기능이 저하되면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임종 전 선망 또는 급성 혼동 상태라고 부릅니다.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주의력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의식 수준의 변화가 핵심 증상입니다. 이기홍 씨의 경우 MMSE 점수가 평소 28점에서 14점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시계를 그리지 못하시는 등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보였어요. 여기서 가족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며 현실을 인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환자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대응법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말씀에 공감하며 들어드리는 것이죠. 이기홍 씨가 어머니가 부르신다고 하실 때 저는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라고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안정을 찾으시며 잘 키웠다고 고생 많았다고 하신다며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섯 번째 신호 호흡 패턴의 변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호흡 패턴의 변화입니다. 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생체 징후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돌봤던 77세 박명수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박명수 씨의 호흡은 분당 16-18회로 매우 규칙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2주 동안 호흡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빈호흡이 나타났습니다. 호흡수가 분당 28-32회까지 증가했어요. 이는 몸의 산소 요구량은 늘어나는데 폐 기능은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보상작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체인 마이너스 스토크스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특징적인 호흡 패턴으로 깊고 빠른 호흡이 점점 얕아지다가 10-30초간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주기를 반복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뇌간의 호흡 중추 기능이 불안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호흡음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가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는 기관지와 폐의 분비물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호흡이 매우 얕아졌습니다. 1회 호흡량이 평소 500ml에서 200ml 이하로 감소했고 때로는 30-40초 동안 무호흡 상태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호흡 변화를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의 가스 교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페포- 모세혈관막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호흡근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횡격막과 늑간근의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충분한 환기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뇌간의 호흡 중추가 불안정해집니다. 연수의 호흡 조절 중추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박명수 씨의 경우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산소 분압이 60mmHg 이하로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50mmHg 이상으로 상승하는 호흡 부전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호흡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인공호흡이나 기계환기는
오히려 환자분께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산소 공급을 통해 편안함을 도와드리고 체위 변경을 통해 분비물 배출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2년간 의사로서 임상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5가지 의학적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급격한 식욕 감소와 체중 저하 마이너스 신진대사 기능의 저하와 소화계 기능 부전. 둘째, 수면 패턴의 극적인 변화 마이너스 뇌의 각성 중추 기능 저하. 셋째, 체온 조절 장애와 말초 순환 저하 마이너스 순환계의 중심화 현상. 넷째, 의식 상태와 인지 능력의 변화 마이너스 뇌 기능의 전반적 저하. 다섯째, 호흡 패턴의 변화 마이너스 호흡 중추와 폐 기능의 부전. 의사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학적 지표들입니다. 42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치유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환자분들, 김철수 씨, 박영호 씨, 최덕만 씨, 김순자 씨, 이기용 씨, 박명수 씨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며 의학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터치와 목소리는 엔돌핀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자연스러운 진통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심박수와 혈압을 안정시켜 편안한 임종을 도와줍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의학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해주시고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신호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이런 신호들을 늦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제시도 HS 계속 편집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죽음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든 아름다운 추억들, 그들에게 전해준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42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모든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신호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고 후회 없는 이별을 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박명수 씨의 아들분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의 신호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을 정말 소중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매일 아버지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평생 못다 한 말들도 다 전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편안하게 가신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평온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의학적 지식을 미리 알고 계셔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종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암, 뇌졸중 등의 가족력이 있다면 이런 신호들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은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6개월마다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곧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다섯째, 만약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현재 의학기술로는 많은 경우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여러분께 이런 신호들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 관리. 하루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 채소와 과일 섭취. 주 3회 이상 생선 섭취. 오메가-3 지방산 공급. 가공식품과 고나트륨 식품 제한.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1리터. 운동 습관.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 정신건강 관리.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정기적인 정신건강 상담. 정기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정기 확인. 암 검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뇌 MRI, 심장 초음파 등 정밀 검사. 골밀도 검사. 특히 여성의 경우. 만약 가족 중에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즉시 의료진 상담. 신호가 나타나면 48시간 이내에 병원 방문. 증상의 정확한 기록. 언제부터 어떤 양상으로. 기존 복용 약물과 과거 병력 정리. 2단계- 가족회의. 환자의 의사 존중. 치료 방향에 대한 가족 간 합의. 필요시 호스피스 케어 고려. 3단계- 실질적 준비. 법적 서류 정리. 유언장, 사전 의료 지시서. 재정적 준비. 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 4단계- 일상 관리. 환자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 무리한 치료보다는 삶의 질 중시. 가족들의 정신건강 관리도 병행.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의학적 정보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2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